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치우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 방송에 갔다 와서 방송국에서 머리를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그 머리를 한 김에 유튜브 방송도 찍어보려고 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개업을 한 지 딱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생각보다 매일매일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꼬박꼬박 올리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시간이 별로 나지 않아서 떤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좀 글쓰기 강의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핵심 위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 때 거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대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강의할 때마다 이거 약간 업계 비밀이다, 내 직업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글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작가나 글쓰기 강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글쓰기 수업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생각났던 건데요. 글쓰기에서 핵심은 대조구나. 글쓰기라는 것은 대조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대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거의 대부분 좋은 글쓰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영업 비밀이어서 공개하기 조금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 강의를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글쓰기 강의를 들으시면 뭐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거의 기억도 안 나실 거고 제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실 거다. 근데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신다면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대조라는 거죠. 어, 제가 어느 날 거의 확신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좋은 글들, 우리가 흔히 좋은 글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글들, 가장 좋은 글들 대부분은 거의 제가 봤을 땐 99%는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가 굉장히 명료한 글들일수록 보통 좋은 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꼭 에세이라든지 제가 많이 쓰는 에세이나 뭐 칼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글쓰기에 해당되는 법칙일 수도 있는데요. 대조가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좋은 글이 됩니다. 어떤 글쓰기부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칼럼을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화제가 되는 칼럼, 좋은 칼럼, 좋은 글을 쓰는 칼럼들을 보면 그 칼럼 내부는 대부분 대조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 쓰는 칼럼의 법칙은 뭐죠? 이 세상의 통념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세태에 대해서 통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다음에 그것을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거죠. 대조를 써서.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진정한 삶이 과연 그런 것일까? 진정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은 뭐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이 좋은 칼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통념을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혹은 상식을 비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대부분의 독자들이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 요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어떤 인식의 깨우침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칼럼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통념을 비판하거나 일반적인 현상을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작가만의 다른 견해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조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그 작가의 견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에 열려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현명함이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이냐? 하나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정체성도 여러 가지 두어보고 작가, 평론가, 변호사 이런 것처럼 정체성도 여러 가지 두어보고 뭐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하고 선택지도 열어놓고 뭐 연애 상대도 너무 한 명한테 올인하면 위험하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과 썸도 타보고 이렇게 좀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현명함이다라고 이렇게 요즘 세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에 선택해서 꾸준하게 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벌써 설득력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기존 세태에 대해서 쫙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펼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견해를 피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만의 설득력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 있는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그 이전에 그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쳐놓고 그 주장을 반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되게 높아지고요. 이것은 뭐 모든 글쓰기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논술 시험을 치고자 한다? 내 주장만 100번 쓰면 별로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먼저 펼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갑자기 이제 수험의 꿀팁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뭐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이런 법률 의견서, 뭐 소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우리 법률 의견서의 역할이고 형태고, 항상 이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도 문장 문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분을 변호를 한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의 어떤 행위라는 것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로 그런 것이다. 가령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A이지만 B, A이나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대조로 활용하는 겁니다. 뭐 피고인이 한 행위는 겉으로 볼 때는 고의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과실로 한 것입니다. 뭐뭐가 아니라 뭐뭐입니다. 뭐뭐이지만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대조를 활용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거는 뭐 주장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주장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하면서 글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주장과 관련된 그런 논설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글쓰기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전 어느 날 개인적으로 발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서울에 눈이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런 눈 오는 날에 대해서 에세이를 한 편, 수필을 한 편 써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의 어떤 퇴근길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감정과 그런 느낌과 생각들을 좀 디테일하게 묘사도 하고 쓰는 건데요. 에세이의 시작은 디테일하게 쓰는 거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한번 지금 즉석으로 어떠한 대본과 원고도 없이 한번 에세이를 한 편 써보겠습니다. 눈 오는 날의 퇴근길, 이게 약간 제목이에요. 소재예요. 오늘 회사를 마치고 이 집에 돌아오는데 길가에 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오랜만에 겨울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눈이 펑펑 내렸는데 그 눈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되게 좋은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오늘따라 유난히 또 눈이 내리고 난 뒤에 되게 추워졌고, 또 눈이 내린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것이 같은 겨울이지만 또 다른 진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또 눈이 내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생각나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확실히 이 겨울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눈이 오고 퇴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또 오늘따라 유난히 날이 또 추워졌고 눈이 오고 난 뒤에 약간 축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 더 외로운 마음으로 왠지 길을 걷게 된다.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해도 빨리 지고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가 서양에선 동지라고 하는데 이 동지쯤이 1년 중에서 가장 그 밤이 긴 날이잖아요.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밤이 긴 날이고 해도 빨리 지고 밤도 길어지니까 확실히 여름에 비해서 혹은 가을에 비해서 더 좀 왠지 퇴근길이 쓸쓸한 것 같고 또 더 추워지니까 더 그런 느낌도 든다. 그런데 이 지하철을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나처럼 혼자가 아니고 무리를 이루고 있네? 그리고 무리가 한 대여섯 명이 되고 막 추운 와중에도 서로 깔깔대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더 좀 외로워지는 기분도 든다. 그리고 이 어둠에 불 들어온 가로등을 보니까 이 겨울의 어떤 감성도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나는 이제 이 코트를 여미고 빨리 이제 집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집안에는 묘하게 어쨌든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보일러 틀어놨는지 밖에서 비해서 훨씬 따뜻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확 온기가 느껴지고 그 온기가 되게 좋아서 잠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제 코트를 벗고 오랜만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욕조에다가 물을 받고 따뜻한 물속에 들어갔더니 이 하루의 외로움과 어떤 차가움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마치 눈 내린 길이 점점 녹아가듯이 나의 마음도 함께 이 욕조 속에서 녹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하루를 이제 마치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책도 읽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해보죠. 제가 방금 이제 약간 거칠긴 하지만 퇴근길의 느낌, 퇴근길에서부터 집에 왔을 때까지 느낌을 쭉 글로 썼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글로 쭉 풀어낸 건데,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이렇게 글을 쓸 일이 없죠. 그래서 퇴근길은 그냥 퇴근했다, 집에 왔다, 너무 추웠다, 이렇게 뭐 트위터 같은 데 쓰고 끝날 수 있겠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디테일하게 쫙 쓰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께 듣기에 한 편의 글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악할 수 있죠. 뭐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거의 모든 문장들이 굉장히 단순한 에세이였지만 거의 다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글의 소재로 되게 강조한 것은 어제까지는 내리지 않았지만 오늘 펑펑 내렸던 그 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오늘에 대해 쓴 거죠. 오늘따라 눈이 왔다. 또 눈이 내려서 유난히 추워졌다. 이것도 역시 대조죠. 어제까지는 좀 덜 추웠는데 오늘은 유난히 추웠다라는 것도 역시 대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 집에 돌아오는데 나는 혼자 있다 보니까 더 외로움이 드는데 저 반대편에 오는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고 있고 막 깔깔 웃고 있어서 나의 외로움이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두운 곳에 불이 켜진 가로등이라든지 또 여름과 다르게 이 밤이 길어진 겨울의 느낌, 혹은 또 오늘 또 거리에서 처음 본 군고구마 냄새를 묘사할 수도 있고, 이 오감을 활용하면 되게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조를 쓰고 있는 거죠. 어제와 다른 오늘, 저기서 오는 사람들과 다른 나, 어둠과 빛의 대조, 또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바깥의 찬 공기와 따뜻한 집안의 그 대조, 그리고 이 욕조에 들어가서 이거 따뜻하게 녹아 들어가는 역시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퇴근길을 쫙 이야기를 했더니 한편에 괜찮은 글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 생생하게 더 느껴지는, 대조를 쓰지 않고 그냥 쭉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덜 생생했을 그 느낌이 계속해서 거의 모든 문장마다 대조를 활용하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퇴근길의 에세이 한 편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에세이 쓰기조차 대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아예 글쓰기 수업을 할 때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글들 잘 찾아봐라. 그 안에서 대조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특히 정말 많은 작가들이 뭐뭐가 아니라 뭐뭐보다는 뭐뭐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대조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거는 제가 지금 칼럼, 논설문, 논술, 에세이까지 말씀드렸지만, 법률 의견서까지 말씀드렸지만, 뭐 평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론이 얼마나 대조를 많이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를 평론한다, 영화를 평론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에 나온 사랑 이야기를 평론을 쓴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화에 나온 사랑 이야기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독특한 사랑 이야기다, 일반적인 불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진정한 어떤 낭만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그 영화의 독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흔한 SF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그 한국적인 뭐 그런 맥락에 투영된 독특한 한국적인 신화가 뒤섞인 한국형 SF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그것과 대조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거, 그것과 어떻게 다른 점을, 그것과 다른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그것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죠. 사실 글쓰기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소재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그것을 뭔가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거든요. 되게 소중하게.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 에세이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이 주말에 육아 에세이 같은 걸 쓰는 거는 거기에 무슨 대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이 주말에 내가 할 수 있었던 다른 것이 아니라 가령 아이와의 시간을 택한 것의 소중함. 보통 내 나이대 남자들은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거나 아무튼 뭔가 다른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시간을 쓰기도 하고 더 열심히 막 일해서 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또 사람들이 보내는 혹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조를 하면서 내 삶에 대한 나의 느낌과 나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항상. 혹은 뭐 평일과 주말을 대조할 수도 있고요. 평일에는
이 시간대면 항상 회사에 있었는데 주말에는 이 시간대 이렇게 아이랑 같이 공원을 거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벌써 또 그 소중함이 살아나거든요. 그냥 공원을 거니니까 소중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심하죠. 그러나 내가 평소에 이 시간이면 회사에서 뭔가 회색빛 시멘트 건물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때인데 같은 어떻게 보면 하루인데도 어떻게 주말과 주중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이 대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주말의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살아난다는 점이죠. 그 밖에도 거의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서 이 대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다니면서 뭐 기획안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기획안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죠? 혹은 핵심적인 시작은 기존에 있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이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사실 그 기획안의 핵심 중에서 하나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 보고서를 쓸 때도 대조가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뭐 소설을 쓴다 혹은 에세이들을 쓰는데도 그 속에 뭐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벌써 대조되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그 캐릭터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글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지고 심지어 에세이도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뭐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면 아내와 나의 성향의 차이점. 벌써 흥미롭지 않나요? 네, 벌써 그 글은 읽힙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대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 MBTI 같은 것도 총 4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 이분법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이런 식으로 뭐 감정적이냐 생각을 중시하냐 이런 식으로 이 대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조라는 개념 없이는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이해하려면 사실 어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남자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사실 여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언어 체계 자체가 사실은 대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근본부터 이 대조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말하는 것, 스피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할 때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다른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대조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글 쓰고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오늘 제가 영업 비밀을 대공개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어디 가셔서 이 글쓰기 강의에 대해서 대조를 강조할 일이 있다면, 이거는 그래도 정지우가 출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모든 글쓰기 강의와 모든 글쓰기 수업에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고, 글쓰기는 대조다. 그냥 이것만 전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앞으로 글 쓸 일이 있을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글쓰기는 대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행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대조부터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당장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받았어요. 어떻게 쓰면 되죠? 행복이란 좋은 기분인가? 난 어떨 때 행복하지? 쭉 써보실 수 있겠지만 정말 명쾌하게 우리가 그 글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돼요. 흔히 사람들은 이런 걸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더라.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걸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혹은 사람들은 막 돈 많이 벌어서 명품 사고 명품 SNS 자랑하는 것을 행복하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런 게 또 행복이 아니더라. 혹은 사람들은 막 친구들 만나서 놀고 이런 걸 행복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럴 때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면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라고 찾아 들어갔을 때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다 보면 또 나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에서 나의 가치관을 찾고 인생관을 찾는 것도 대조로부터 시작을 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대조라는 게 우리의 생각, 글쓰기, 말하기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글쓰기를 찾아 나가고 나만의 글을 쓰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에서 이 대조의 중요성을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지우와 카푸치노 소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